우리 부장님이 당신보다 춤을 훨씬 잘 추네요. 그 말, 그 눈빛, 그 웃음. 한순간에 나라는 사람의 모든 위치가 무너졌다. 직장 회식 자리, 수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 여자의 의도된 시선. 그녀는 알았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일부러 보게 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소리 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한 건 누구도 몰랐다. 이미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고 딸의 단독 양육권 소송은 조용히 접수되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을 구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 하나가 모든 걸 뒤집는다. 시끄러운 음악, 가식적인 웃음, 수많은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순식간에 자존심을 잃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억지로 웃으며 그냥 농담이겠거니 괜히 가볍게 넘기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박 부장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춤을 추자고 한 순간 나는 알았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녀가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보여주고 싶었다. 일부러. 음악이 시작됐고 그녀는 그 남자의 팔 안에서 가볍게 돌며 웃었다.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그 순간 무도회장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다.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다. 두 번째는 수치심.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믿었던 내 자신에게. 나는 참았다. 사라진 저녁 식사, 꺼진 휴대폰, 형식적인 핑계들,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대화들. 그래도 믿었다. 그래도 지켰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 안에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낯선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바로 그 주 나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을 쾅 닫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안의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서졌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쌓기로 결심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아무나가 아니었다.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나는 몇 달 전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증거들을 수집해왔다는 점이다. 대화 기록, 일정 진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이미 할인이의 단독 양육권을 신청해 놓았다. 나는 관중을 모아 정당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 하던 방식으로 나를 조종하려 했다. 아침에 내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깨우고 내가 좋아하던 셔츠를 입고 예전처럼 커피를 타주었다. 하지만 늦었다. 그녀의 연극에 더 이상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나는 마치 조잡한 연극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그 모든 장면을 외부에서 지켜봤다. 이미 관객은 떠난 후였고 무대 위 배우만 몰랐다. 지금은 내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는 최근 내부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녀와 박 부장 사이의 대화 일부가 우연히 잘못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곧 스캔들이 터질 예정이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알았다. 왜냐면 그 회사 안엔 나를 존중해주는 진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비겁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가 점점 더 크고 밝게 웃는 걸 모르고 있었다. 곧 다 무너질 거라는 걸. 그녀는 머리를 썼다. 피곤함, 권태기, 무관심 같은 익숙한 핑계를 대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도착한 소환장을 받아들고 결혼뿐 아니라 할인이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무너졌다. 보기 좋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도 아팠다.
배신이 아무리 우리 안에 무언가를 부순다 해도 연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한때 내 눈에도 있었던 절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정의는 꼭 소리쳐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조용함이 더 날카롭다는 걸. 그녀는 무릎 꿇고 울면서 자신이 실수였다고, 그 남자는 의미 없었다고,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혼란스러운 쪽이 아니었고, 하린이에게 필요한 건 안정, 존중, 진짜 사랑이 있는 집이었다. 쉽지 않았다. 잠 못 이루는 밤,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되짚어보는 날들, 엄마가 왜 그렇게 우는지 묻는 딸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녀가 지우려 했던 나를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심 없이 잘 수 있게 되었고, 고통 없이 웃을 수 있었고, 하린이를 안았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는 걸 느꼈다. 그때 깨달았다. 배신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용서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망각은 냉정하다. 그녀는 이제 하린이를 핑계로 나에게 다가오려 한다. 스스로 부순 순간들에 슬며시 스며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녀는 아마 그 파티장의 춤바닥에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의 내가 태어났다. 소리 지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묵묵히 인생을 다시 쌓아 올린 사람. 사랑이 끝났다는 걸 알았을 때 조용히 떠날 줄 아는 사람. 하지만 그녀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아마 그게 가장 아픈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믿었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 수는 내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다. 결혼 후 나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커리어를 착실히 쌓아갔다. 5년도 되지 않아 분석 담당에서 팀장 자리까지 올라섰다. 지수는 심리학 전공을 살려 다른 IT 계열 회사의 인사팀에서 일했다.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며 활발하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 속에서 회식, 사내 행사, 워크숍에 자주 참여했다. 업무에도 능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우리는 마치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함께 춤을 추듯 조금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하린이 태어난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었다. 지수는 늘 엄마가 되는 걸 꿈꿔왔고, 나는 내 안에 있던 보호 본능과 애정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다. 밤잠 설치고 갑작스러운 울음에 놀라고 기저귀와 목욕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냈다. 짧은 가족 여행, 주말 부모님 댁 식사,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보기 드문 든든한 주변의 지지 속에서 우리는 함께였다. 사랑이 있었고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를 향한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반복되는 일상은 조용히 균열을 만들어낸다. 지수는 회사 내 행사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됐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팀을 대표해 각종 외부 교육과 포럼, 행사에 빠짐없이 호출됐다. 나는 이해했고 출장이 있는 날엔 할인을 돌보며 기다렸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둘만의 저녁 식사가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휴대폰 알림에 방해받는 식사,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지나는 밤들. 지수도 그걸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지금만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다. 늘 의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기에 불만을 말하기보단 행동으로 풀려 했다. 나는 그 불편함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삼켰다.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준 태도였다. 우리가 살던 집은 충분히 넓고 각자의 공간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쾌적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은 어느새 마음에도 번지기 시작했다. 하리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아빠를 닮은 관찰력과 엄마를 닮은 따뜻함을 가진 아이였다. 노란 벽지 위에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잔뜩 붙여놓은 방. 그 방 안에는 세상과 아직 부딪히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했다. 나는 딸아이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싶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잘 시간엔 동화를 읽어주고 피곤해도 만화 영화를 같이 봤다. 지수는 바빠도 할인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함께 봐주는 건 빼놓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 누가 봐도 행복한 집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수는 점점 늦게 퇴근했고 업무가 많아졌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의심보다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지수는 특별한 일정도 없는 날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시도일지도 몰랐다. 그 대상이 나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입맞춤은 짧아졌고 호응은 시들었으며 식탁 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기억과 의무로 지탱되는 형태로 존재했다. 주말은 세 명이 함께 있어도 어딘가 공허한 침묵의 시간이 되었다. 할인이 있었기에 그나마 겉모습은 유지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딸아이 앞에서 정상을 흉내내며 살아갔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대로 점점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엑셀 파일과 보고서에 파묻혀 지냈다. 지수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혼자 보거나 업무 관련 영상 통화를 이어갔다. 우리는 다투지 않았지만 서로를 찾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다. 지수는 늘 말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 어딘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박희훈 부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똑똑하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며 말할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 존경심이라 여겼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어딘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녀를 내 편이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조금 어긋났을 뿐이라고. 어느 날 지수가 연말 회사 송년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평소 이런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은 수락했다. 혹시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인이는 부모님 댁에 맡겼고 우리는 오랜만에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지수는 유난히 빛나 보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때 그 미소 하나로 나를 웃게 만들던 여자를 떠올렸다. 차 안은 조용했고 그 침묵은 내 불편함과 그녀의 설렘을 함께 담고 있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나는 곧바로 느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를 모르지만 모두가 지수를 알고 있었다. 지수는 익숙한 듯 직원들과 포옹하고 웃으며 인사했다. 그 공간은 마치 그녀의 세상 같았고 나는 그 안의 손님에 불과했다. 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다. 몇몇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료를 따라주고 분위기에 섞이려 애썼지만 왠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기분은 떨칠 수 없었다. 지수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춤추고 웃고 술잔을 기울였다. 가끔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거나 뺨에 입을 맞추고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갔다. 그 밤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따라가려 했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한 낯선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말보다는 관찰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더 잘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녀와 박 부장 사이에 미묘한 눈빛, 절제된 거리감, 그리고 익숙한 분위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지도 불편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구조물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뭔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절박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왜냐하면 마음이 천천히 무너질 때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야기의 지휘자가 될 것임을. 더 이상 누군가가 쓴 이야기 속의 조용한 관찰자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장면들이 아직 머릿속에 맴도는 상태로 깨어났다. 지수의 눈동자에 과하게 빛나던 광채, 그와 그녀 사이의 은근한 거리, 그리고 그 남자의 뺨에 남겨진 짧은 입맞춤. 사소한 제스처 같지만 나에겐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모른 척했다. 못 본 척, 느끼지 못한 척. 하지만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춤 때문도, 그 남자의 존재 때문도 아니다.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무언가 때문이었다. 더 이상 무심한 손길도 없었고, 부엌에서 마주치는 눈빛도, 밤중에 나누던 의미 없는 이야기들도 없었다. 우리가 쌓았던 결혼 생활은 작은 연결들이 만들어낸 퍼즐 같았다. 그 퍼즐은 지금 정교한 침묵으로만 맞춰진 불안한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곁에서 잤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할인이의 가방도 챙겼다. 지수는 1시간쯤 지나 부은 얼굴에 대충 묶은 머리로 나타났다.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며 자리를 오래 비웠던 것도 그냥 그런 거라며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남자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각조각 갈라진 채 살아가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이 부서졌다는 걸 깨닫는다. 그게 나였다. 그날 이후 나는 지수를 더 주의 깊게 살폈다. 휴대폰은 항상 엎어져 있었고 팀, 인사팀, 기획 같은 모호한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들, 그걸 바라보며 짓는 미소는 더 이상 내게 보여주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따지지 않았다. 조용히 전략처럼 움직였다. 나는 퇴근을 일찍 하기도 했고 할인이를 더 자주 데리러 갔다. 예정에 없던 시간에 귀가하며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변함없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긴 샤워를 하고 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비우겠다며 혼자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도 사내 일정이라며 혼자 외출했고 장 보러 간다면서 화장을 하고 새 속옷을 사들고 오며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 말했다. 모든 행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 늘 따라붙는 멍한 시선이 진실을 말해주었다. 나는 증거를 원했던 게 아니었다. 단지 한때 내게 충성하겠다 맹세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다. 단지 결혼식에서의 맹세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선택 속에서 진짜 사랑이 증명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금요일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할인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놀다가 오랜만에 꽃집에 들렀다.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꽃을 골랐다. 가볍게 저녁도 차리고 조명을 은은하게 해두었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깨울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2시간 뒤 돌아온 지수는 회의에 다녀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나는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가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말보다 강한 침묵의 대답이 전해졌다. 지수는 식탁 위 꽃과 소파에서 잠든 할인이를 바라보더니 나 너무 피곤해서 저녁은 다음에 먹자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현관 앞에 앉아 우리가 함께 이 집을 지을 때를 떠올렸다. 가구를 고르던 오후들, 한 번도 가지 못한 여행을 꿈꾸던 밤들,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걸 무심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녀에게 분노가 솟구쳤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행동해야겠다고.
나는 탐정을 고용했다. 복수가 아니라 내 직감이 외치고 있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며칠 뒤 사진이 도착했다. 시간표, 미팅 내역, 이름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의 확인. 지수는 외도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 내가 짐작했던 바로 그 사람. 그건 단순한 육체적 배신이 아니었다. 감정적 배반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처럼 느껴졌다. 고통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오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 서서히 짓누르는 압박처럼 다가왔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몸이 굳어버린 듯 멈춰 있었다. 나는 하린이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지수가 몰랐던 것,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건, 그녀가 몰래 다른 세상을 그려가는 동안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서류도 준비해 두었으며 하린이의 단독 양육권을 청구한 상태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모르는 척, 기억도 못하는 척.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모든 행동은 계산되어 있었다. 나는 외출을 조금씩 늘렸고 외모에 신경을 썼으며 직장 동료들과도 더 활발히 소통했다. 도발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폐허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지수를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에 사는 낯선 이였다. 한때 빛나던 사랑은 이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그 순간은 그 다음 주말에 찾아왔다. 지수는 다시 회사 일 좀 해결해야 한다며 나갔다. 나는 하린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소파에 앉아 팝콘을 나눠 먹었다. 밤늦게 돌아온 그녀는 집이 고요한 걸 보고 의아해했다. 하린이는 자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지나치게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교통이 막혔다며 늦은 걸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지수는 별 생각 없이 나와 마주 앉았다. 또 일상적인 대화겠거니 하린이의 학교 이야기나 가벼운 일상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사진, 보고서, 메시지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정하려 했고 눈물을 흘리려 했고 그저 실수였다고 혼란스러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지도 않았다. 단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너를 아내로 보지 않는다. 남은 건 하린이를 위한 공동의 책임뿐이었다. 지수는 이해해달라고 매달렸고 아직 사랑한다고 했고 가정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로 무너진 건 말로 다시 세울 수 없다. 그녀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물러났다. 그녀는 모든 걸 품위 있게 해결하자며 울먹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부쉈다. 그날 밤 진실이 태풍처럼 휘몰아쳤고 지수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직 모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집 안을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하린이의 포옹을 피했고 내 눈길도 피했다. 작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는 짧고 단정적인 말로만 반응했다. 희망을 품을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지수를 괴롭힌 건 내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속의 평정심이었다. 나는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 조용한 태도 속에 냉정하고 치밀한 결단이 담겨 있다는 걸 지수는 느꼈다. 그녀는 뭔가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가졌고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수는 하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린이는 오히려 나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를 닦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아빠를 먼저 찾았다. 지수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아침을 차려주려 하고 냉장고에 사랑해, 미안해 같은 진부한 메모들을 붙여두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메모들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녀의 모든 시도는 내가 세운 콘크리트 벽에 조용히 흡수되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지수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았다. 상단엔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기계처럼 딱딱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첫 줄에 적힌 문장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다. 이혼 청구 및 자녀 단독 양육권 신청서. 방 안이 돌아가는 듯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현우. 그녀가 외쳤고 나는 서재에서 나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울먹이며 물었다. 왜 이래?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우리 가족이잖아.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해온 선택들의 결과야. 나를 예외가 아닌 여분으로 만든 사람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이유는 없어. 화도 안 나. 그저 이제 더는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를 감당할 여유가 없을 뿐이야. 지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내 얘기도 좀 들어줘. 이유가 있었어. 혼란스러웠던 거야.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미 당신은 말했어. 행동으로, 침묵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빼내며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하린이를 위해서만 싸울 거야. 그 순간 나는 이제껏 감춰왔던 마지막 진실을 꺼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상황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난 싸움이었어. 지수는 눈을 크게 떴고 나는 선반에서 검정색 서류철을 꺼내 조용히 열었다. 그 안에는 메시지 캡처, 사진들, 장소와 시간이 정리된 자료가 날짜 순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특히 한 장, 회사 메일로 상사와 주고받은 대화. 그 안엔 내 순진함을 조롱하듯 현우는 너무 바보 같아. 절대 몰라. 라는 문장이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분노보다 실망과 연민이 먼저였다. 나 당신 망신 주려는 거 아냐. 그냥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체면을 지키며 겉모습을 유지하려 할 때 나는 하린이를 지키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 그 다음 말은 지수에게 진짜 결정타였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야. 이미 한 달 전부터 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당신이 아이 등하교 시간에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기록, 이웃들이 말한 당신의 무관심,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어. 지수는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회사 중법감시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덕분에 당신이 출장 간다고 하고 호텔에서 보냈던 이틀간의 기록, CCTV, 결제 내역 다 확보했지. 그건 회사 내부 윤리 규정을 어긴 행위였고 그 문서에 있는 당신의 전자서명이 법원에서 긴급 임시 양육권을 요청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어. 법원은 하린이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지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진짜야? 이게 정말 당신 맞아? 하며 흐느꼈다. 나는 그저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린이에게 보여줄 삶의 태도야. 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해. 하린이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배우며 자라야 해. 그리고 그 책임은 충동과는 타협할 수 없어. 당신도 법정에서 당신 입장을 말할 기회는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할인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증명할 준비도 돼 있어. 지수는 울며 일어나려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나 정말 길을 잃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재건은 나 없이 시작해야 해. 당신에겐 반성할 시간이 충분히 있겠지. 하지만 나는 거짓말만 하던 사람에게 기적을 기다릴 만큼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언젠가 용서는 하겠지. 하지만 잊지는 않아. 오늘 이후로 당신은 당신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이 집도, 체면도, 연민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지수가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그 순간 나는 할인이의 가방과 외투를 챙겨 문을 열고 나섰다. 거기엔 나를 배신한 여자가 아닌 스스로 부숴버린 이야기를 남기고 나왔다. 무슨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는 지수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난 건 아니었으니까. 차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잠시 멈췄다. 숨결이 무겁게 느껴졌다. 뒷좌석에는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든 할인이가 있었다. 그 순수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금 명확해졌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걸. 나는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며칠간 할인이를 그곳에 맡기고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도시를 목적 없이 달리다가 새벽녘 거울 외벽의 빌딩 앞에 멈춰 섰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예약도 없이 올라갔고 그대로 조용히 말했다. 모든 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피곤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첫 심리는 3주 후입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감정을 유지하십시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무리 모든 걸 바로잡으려 해도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부터 지수는 매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밤새 울며 보낸 문자들, 이름 모를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부모님 집 앞에 놓인 작은 선물들.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모든 대답은 침묵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말을 더 하려 해도 이미 말해진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를 가장 부순 건 외도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그 감정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지수의 대응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변호사를 통해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고 부모로서의 자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적 소모를 노린 전략을 알아챘고 그에 휘말리지 않았다. 나는 매번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할인이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고 한 걸음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첫 심리날이 도착했다. 법정은 예상보다 차가웠고 지수는 화장을 정돈하고 무채색 옷을 입은 채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고 머뭇거림도 없었다. 지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울면서 사랑, 실수, 후회에 대해 말했다. 자신을 후회하는 엄마로 보이려 했었다. 판사는 묵묵히 들었다. 그러다 문서들이 제출되었고 매일 영수증, 사진들이 정리되어 펼쳐졌다. 지수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 벽, 아무 데로나 흩뜨렸다.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한 듯했다. 심리가 끝나고 변호사들끼리 합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 순간에도 나는 차분했지만 그 안의 단호함은 누구보다 강했다. 지수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진 않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무너뜨리고 있어. 나는 조용히 손짓하며 말을 끊었다. 나는 시작하지 않았어. 이건 내가 훨씬 더 일찍 했어야 했던 선택일 뿐이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지수의 상사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고 여러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곧바로 해임되었고 지수 또한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감사 조사를 받게 됐다. 그녀의 경력은 강풍 속 카드탑처럼 무너졌다.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은 거리를 뒀다. 지수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세계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 해고 소식을 뉴스 기사에서 알았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동료 민정과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민정은 할인이와 동갑내기의 아들을 둔 이혼 여성,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다. 우리는 아이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눴다. 그녀와의 대화는 모처럼 내 안을 가렵게 만들어 주었고 나는 비로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가능성을 느꼈다. 그건 사랑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고통 끝에 비로소 얻은 평온함이었다. 지수는 내가 민정과 함께 있는 걸 알고 완전히 무너졌다. 할인이 학교 앞에서 울면서 나타나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외쳤다. 일자리를 잃고 아이와 멀어진 후에야 모든 게 보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장면 만들지 말아줘. 당신의 고통을 이해는 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지수는 울면서 내 팔을 붙잡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사랑이 아닌 연민만 느껴. 용서란 때로는 너무 늦게 오기도 해. 그리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만든 빈자리를 이제 직접 견뎌야 해.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임시 양육권은 영구 단독 양육권으로 전환되었고 지수는 정해진 시간에 감시하에 할인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그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사건 전후의 판단력 결여를 근거로 이 조치를 내렸다. 지수는 법정에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그저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집은 이제 전과는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나는 가구를 옮기고 할인이와 함께 방벽을 다시 칠하고 커튼을 바꾸며 조금씩 새로움을 불어넣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공원을 걷고 민정과 그 아이와 함께 피크닉이나 영화 관람 같은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서두르지도 완벽해 보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짜 삶을 살았다. 지수는 어머니 집에 머물렀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무엇보다 딸과의 거리에서 오는 공허함에 잠겨 있었다. 가끔 그녀는 할인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그 편지를 먼저 읽었고 그 안에 감정 조작이나 죄책감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저 한마디만 적어 돌려보냈다. 이건 당신 얘기가 아니라 할인이 얘기입니다. 지수는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아이에게 질문은 적었다. 좋은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시간은 그 공백을 조용한 침묵으로 바꾸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연극을 보던 중 할인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빠는 내 영웅이야. 나는 웃으며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 짧고 순수한 말 속에서 모든 것이 가치 있었음을 느꼈다. 이 싸움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사랑을 아직 배워가는 이 아이에게 세상을 다시 짜주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법정에서의 마지막 말들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 텅 빈 여운이 오래 남았다. 나는 일상을 조금씩 정리했다. 딸과의 시간, 일의 페이스, 그리고 감정의 잔해들. 할인이는 잘 적응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을 늘 경계하는 눈빛이 스쳤다. 그래서 나는 그 공간을 가벼움으로 채우기로 했다. 발레 학원에 등록하고 금요일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고 파자마 선데이라 불리는
우리만의 전통도 만들었다. 온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팬케이크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날, 무너진 안정을 다시 꿰매는 작은 바느질들이었다. 반면 지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직장도, 딸도, 루틴도 모두 잃고 침묵 속 죄책감에 잠긴 채 옛 사진과 메일을 반복해 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한 지점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온 일련의 순간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지수의 어머니는 옆에 있었지만 대화는 줄었고 충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할인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몇 개는 전달되었고 몇 개는 내가 걸렀다. 나는 딸을 지키는 것이 과거와의 끈을 정리하는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 무렵 민정과의 관계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가끔 주말에 만났고 아이들이 잠든 평일 밤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있어 주었다. 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의 존재는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주었다. 민정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됐다. 상처도 두려움도 솔직히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들어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걸 조금씩 믿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이가 친구 집에 첫 외박을 하게 되었다. 나는 웃으며 보냈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뻥 뚫린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정이 이미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몇 마디 없는 저녁을 먹다가 그녀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 씨, 준비된 거 맞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야. 어딘가엔 여전히 깨진 조각이 남아있어. 그가 말하자 민정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다. 난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면 돼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진 않아.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줘. 그 순간 현우는 더 이상 과거의 폐허 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주 월요일 지수는 변호사를 통해 비공식 소통 조정 미팅을 요청했다. 양육권 논의가 아닌 할인이를 위해 더 건강한 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 현우는 동의했다. 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결정이었다. 중립적인 공간, 조정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수는 달라져 있었다. 화장도 거치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였다. 처음으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나타난 모습이었다. 당신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멀리서라도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현우는 조용히 들었다. 말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고 싶지도 않아. 할인이는 우리가 틀렸어도 그걸 고치려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야 하니까. 조정관은 두 사람의 성숙함을 칭찬했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먼 길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걸. 지수는 신중히 자신을 재건했다. 다른 업계에서 새 직장을 구했고 심리상담과 지원 모임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다시 사람다워지고 있었다. 할인이는 처음에는 동반자를 대동한 상태로 점차 격주 주말에 엄마를 방문했다. 대화는 짧았고 제스처는 어색했지만 분명한 건 진짜 연결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현우는 마음이 무겁더라도 허용했다. 아이에게는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가방을 정리하던 중 할인이는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자꾸 울어? 현우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때때로 나쁜 선택을 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울게 되는 거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울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야.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보다 더 소중한 걸 딸에게 전해줬다는 걸. 공감의 가치. 그리고 그날 이후 과거는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교훈을 새긴 이정표가 되었다. 여름이 저물어가던 어느 토요일, 공원 나무들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엔 계절의 전환이 실려 있었다. 그날 현우는 할인이를 데리고 지역 문화센터의 체험 전시회에 가기로 했다. 민정과 루카스도 함께하기로 했고 이제는 거의 매달 이어지는 우리만의 소소한 전통이 되었다. 둘은 연인이기보단 서로에게 신중히 다가가는 사람들이었다. 할인이와 루카스는 예전부터 알던 친구처럼 스티커를 교환하고 작은 낙서를 공유하며 웃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책임감과 따뜻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번 장은 더 조심스럽게 써야 했다. 단순한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견딘 끝에 얻은 다시 사랑할 용기였기 때문이다. 차를 몰고 가던 길, 할인이가 문득 물었다. 아빠, 왜 엄마는 우리랑 같이 못 가? 그 질문은 비난도 미움도 아닌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단단한 진심이었다. 현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감정 없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어른들은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로의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 할인이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나 보고 싶대.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 말에 할인이는 더 묻지 않았다. 마치 어떤 대답은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우리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만 때론 사랑보다 더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현우는 배신당했지만 분노에 머물지 않았고 딸을 위해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웠죠. 지수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할인이는 그 둘 사이에서 가장 순수하게 사랑을 지켜냈어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아닌 책임 있는 사랑이 진짜 회복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모든 끝은 때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